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진영이고요. 여러분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강의가 마음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주에서 이제 태어나기는 나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광주에서 다녔는데 동구만 오면은 너무 그 행복해졌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공감 연구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동구에 좀 위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동구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에 이 동구청에서 인문학 아카데미였나요? 동구 아카데미였나요? 네, 인문학 과정 그 강의가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그 강의에 꼭 한번 초대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동구 구민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계장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는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캠퍼스에 이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 스피커에서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 방송이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뭐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교 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국에 기자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 방송에서 기자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아나운서로 쭉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왜 그만뒀을까 싶으냐면요. 아나운서 하면 이미지가 어떻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는 아나운서는 거의 드물죠. 예. 그래서 말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사회를 잘 보거나 강의를 잘하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실수에 대한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강사들도 말실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긴장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절에 이제 제 수첩이 있는데 제 수첩의 맨 앞줄에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늘 새롭게 표현하자. 그 다음에 공감하는 멘트를 하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쭉 저만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 멋지게 해야겠다. 또 폼나게 해야겠다.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제 게스트가 방송국에 왔는데요. 방송국에 그 게스트가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옷도 멋지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어떻게 넥타이를 그렇게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저희 담당 PD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박진영 아나운서는 맨날 립 서비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진심이 아니고 립 서비스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멋지게 말을 해야겠다. 틀리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하진 않더라도 톡톡 튀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화두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진정성이 전달되게 할까? 이 전달력에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시절을 쭉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치다가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은 이제 시간을 늘 예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9시 뉴스인데 9시 5분에 나타났거나 9시 1분 3초에 나타나면 이건 방송 사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할 때 3초 이상 블랭크가 나면 이것도 또한 사고가 되는 거라
매번 이 지뢰밭인 거예요. 게다가 잘못된 정보를 한마디라도 던지면 시청자나 청취자가 바로 이렇게 댓글로 아나운서가 그런 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 제 집에서 같이 사는 짝꿍도 무슨 얘기만 하면 아나운서가 뭐 말을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다음부터는 감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는 청취자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방송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10명의 기쁨을 주는 멘트를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주면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나운서를 과감히 그만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을 그만두고요.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좀 공감을 해주고 뭔가 리드를 해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말실수를 많이 하길래 내가 실언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언을 연구한 지가 딱 5년째 되던 날 제가 이제 결정적 말실수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 책을 만들면서 딱 1000명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1000명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는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이제 10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분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실수를 들으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채워주신 이 동구 구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실수와 또 말실수를 줄이려면 언어 이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실수하지 않는 법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로마 시대든 언제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말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있었죠. 특히 지금은 내 말을 변론하는 변호사도 있지만요. 옛날 시대는 자기가 직접 의회에 나타나서 재판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게으른 수다쟁이, 궁전의 늙은 말, 간교한 동물.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어떤가요? 상대에게 특히 대변인들도 마찬가지죠. 상대 당을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상대를 약화시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그 상대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도록 그 어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미운데요. 그 미운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때리지는 못하고 말로 한마디 딱 쥐어받고 싶은데 그 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꼬는 말, 폄하하는 말을 딱 던져서 상대가 상처를 받게 하고픈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옛날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언을 많이 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잠깐만 살펴볼 텐데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보다는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언 제조기 하면은 아소 부총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소 부총리는 이제 오랫동안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죠. 아베 총리 할 때도 부총리였는데요. 지금까지도 부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총리가 이 얼굴을 봐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 이 얼굴에서 보면은 딱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표정은 들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저주받은 올림픽 이렇게 40년마다 우리 도쿄 올림픽은 저주를 받았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1980년도에 올림픽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광객들이 절반밖에 오지 못했어요. 1940년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세 번째 올림픽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일본의 언론들과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일본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것은 민도가 높아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의 나라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이 뛰어나서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국민들이 아소부총리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상대 당 의원이 이제 그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이제 공립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 출신 주재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의 돈으로 남들이 낸 세금으로 졸업한 사람 이렇게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보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뼈가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 아소부총리가 단연 실언 제조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군인이었어요. 장교 출신인데 자기 부하 장교를 여군 장교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얘 돌싱이야.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은 입장이 어땠을까요? 혼자 됐으니 니들이 좀 잘 챙겨줘라. 이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말은 돌싱이니까 잘해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사자가 사과하라고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사과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이제 지적을 받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샹커 베단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멘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읽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읽으면은 뇌에서 좀 더 기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압박감 속에서 의식적인 뇌는 통제력을 잃고 난다. 평소 숨기고 있던 믿음과 태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뇌가 퇴화하면서 거침없이 편견을 드러낸다. 네, 그러니까 압박감.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무대에 서가지고 대통령직을 사직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대표를 사임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카메라가 막 자기한테 집중되고요. 또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압박감이 있을 때, 또 통제를 강하게 받는 그 시점이 되면은 사람들은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뇌가 퇴화하면서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뇌가 퇴화하면서 이 편견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말씀을 거침없이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뇌가 퇴화하는 노화의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저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심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정치인이 전국 장애인 행사에 갔어요. 근데 그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인데요.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정치인들이 많다. 이걸 표현하는 건데 결국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딱 하고 나서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물은 엎질러졌죠. 그래서 이 정치인은 어떤 보도, 그러니까 그 반대 언론에서는 그분을 얘기할 때마다 늘 이 실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실언 한마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옷을 벗게 되거나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발휘되고 있는 이 시점이죠. 자, 그러면 실언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실언이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죠. 실수로 잘못한 말을 실언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내 몸 안에 가지고 있죠. 의식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버렸다. 혀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져서 말이 미끄러져서 혀로 나타나서 그냥 말이 밖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 실수했다. 이런 표현, 이런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실수를 안 한 사람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말실수를 안 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할 말을 다 적어 놓는데요. 그리고 이 적어 놓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한대. 예, 어느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움에 딱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준비된 말이 아니어서 일절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말실수를 줄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도 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저녁에 여기 와서 수업을 들으실 텐데 기운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읽으세요? 네, 자신의 언행에 의해서 흥하고 망한다. 이걸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 안창호 선생은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우리 국민들에게 늘 바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온유하고 온순하고 선한 민족인데 왜 웃지를 않느냐 이걸 늘 염려하셨다고 해요. 물론 전쟁도 많이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뭐 강탈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얼굴이 딱 굳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이 흥하려면 나라가 흥하려면 국민들의 표정이 밝아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했던 그 안창호 선생이 언행에 의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깐 그러면 실현 사례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수입니다. 가수. 폴라 압둘이라는 가수인데요. 아주 유명한 가수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팬이 이분이 나왔다 그러길래 오디션 프로에 나갔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자기 말의 평가를, 노래 평가를.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무대에 서는 것은 이 정도 실력으로 무대에 섰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팬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폴라 압둘의 집 근처를 배회합니다. 배회하다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주차장이 보이길래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예. 자기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실현한 것, 아까 그 폴라 압둘이 얘기한 것은 약간의 인정을 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의 반대편은 뭡니까,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칫해서는 무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경찰들이 이제 늘 전국이 접수해서 그 다음날 보도가 되잖아요. 보도된 그 사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순간적으로 찔렀어요.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험담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하남 지역에서는요 5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흉을 좀 보고 다녔어요. 뒷담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뒷담화의 대상인 그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칼로 이렇게 무서운 행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다 살펴봤더니 무시였던 거죠. 무시.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돌아서서 눌러놓죠. 마음속으로 꼭꼭 눌러놨다가 그것을 어떻게 내보일까요? 예전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말로 얘기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문화 민족들,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뭐 여러 민족들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 국가의 그 인종들도 다양해지고 서울만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광주도 다양합니다. 이럴 때 그들이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랬을 때 다시 사회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언젠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따뜻함이 뭡니까?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 거 이것도 방법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말을 온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드린다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하는 말이 이제 내릴 때 기사님 이렇게 불러요. 기사님 덕분에 제가 이 장소까지 너무나 안전하게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한 15초 걸려요. 그럼 기사님들이 뭐지?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뾰루뚱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기사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면 그분이 다른 승객을 태울 때 기분이 좀 좋겠죠. 승객은 기사님이 불친절하지 않고 좋은 말로 인사를 해주면 또 그 승객은 내려서 또 기분이 좋겠죠. 이러면서 이 언어의 온기가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총영사 삿포로로 갔던 총영사가 있는데 이분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서가 그걸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한테 너는 걔보다 못하다. 어디 뇌가 망가졌냐 하면서 볼펜을 머리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 동안 파일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증거를 제출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으로 이게 상해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폭력으로 휘둘러서 상처가 났을 때 상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말로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되면 상대가 예를 들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금 지금 600만 원까지 내게 돼 있잖아요.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찰비 브라운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을 때 상처를 제일 덜 받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심하게 받는 사람이 바로 1번 직위가 높고 파워가 큰 사람. 네.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사내에서 존경받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실언을 들었는데 말실수를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 조직에 본부장님한테 들었다. 아니면은 총장님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누나한테 들은 거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하고 엄마한테 들은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찰비 브라운 얘기는 이 세상에는 욕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무시해도 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아래 모욕줘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좀 가슴에 이렇게 딱 적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만 이 세상에 자 시작. 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실언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점잖죠. 그래서 에티켓의 나라답게 에티켓이나 뭐 이런 매너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잘 지키는 그런 여왕인데 여왕이 드디어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중국 방문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무례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참고 그냥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파티 중간에 중국에 대한 흉을 보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는 건데요. 그게 다 녹음이 되고 말았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거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 여왕과 총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말 실수를 한 건데 그 상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버킹엄궁의 가든 파티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주석 방문 때 경호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섰습니다. 여왕은 운이 나빴네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왕은 중국 대표단이 매우 무례했다고 비난합니다. 대화는 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여왕이 중국 정부의 외교 결례를 범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캐머런 영국 총리도 비슷한 설화를 자초했습니다. 여왕을 만나 런던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상회의를 언급하던 중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역시 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총리의 발언은 공개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고 중국 정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겠죠. 네, 개인 경비로 오는 거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은 마이크 앞에서는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실수를 했네요. 이제 제 동료 한 명은 이제 어떤 생방송을 하는데 중계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전에.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6시 아침 6시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5시 전에 가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행자들은 4시 반 정도에 새벽 4시 반에 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에러가 뜨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랬는데 이게 전국에 다 방송이 된 거죠. 다행히 그 시간에는 방송을 켜놓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걸 못 들었지만 그래서 그 아나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심할서를 썼죠. 네. 저 역시도 이제 방송 중인데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이렇게 PD한테 무슨 막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가 저도 이제 사유서를 썼는데요. 일단 마이크 앞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안 되니까 절대 못 쓰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자, 뉴미디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네, 새로운 미디어잖아요. 새로운 미디어라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옛날 미디어라면은 뭐 TV, 라디오 이런 거지만 지금은 SNS가 더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이 마이크에 이렇게 멀리 퍼지는 기능 외에 순식간에 1초 만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마이크 앞에서만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떨까요? 일상이 말실수를 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리더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한 말이, 내가 쓴 글이 이 세상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문자를 보낼 때 이 문자를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되게끔 보낸다는 거죠. 말 역시. 그래서 요즘 이제 지금은 좀 줄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다 녹음을 하죠. 학생들이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가 한 얘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심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의 얘기만 하게 된다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즈메리 레드포드 교수가 왜 인간은 말을 자꾸 거칠게 할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중에 주변에서 야,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 뭔 말을 못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원래 마음이 없는 말은 못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어떤가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을 떠나서 비수가 되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은 남은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함을 무기로 나는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상대가 불편하게 되겠죠. 불편. 네. 그래서 이제 로즈메리 교수는 우리가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첫째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말을 더 크게 하는 거, 거침없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그 결국 보면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애가 셋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꼬맹이들을 키우면서 아나운서 엄마답게 좀 우아하게 좀 키우고 싶었어요. 애들아 밥 먹자, 이리 와렴, 숙제는 다 했어? 엄마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라 해도 안 나와요. 애들이 2번, 3번, 4번에도 안 나와요. 7번째 밥 버린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제가 딱 지르는데 어머, 내 몸 안에 이렇게 독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애들을 소리를 질렀을까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그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충동. 네. 말을 담담하게 했더니 안 들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할 때는 강압시키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거칠게 낼 때, 내가 요즘에 표현이 좀 거칠다, 화를 잘 낸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뭘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나를 들여다보셔야겠죠.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거친 말을 하지? 내가 남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화를 냈구나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네,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해해주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화를 내면,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우연히 이제 화장대 앞에서 화를 내게 됐어요. 딱 거침없이 말을 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서 비춰진 저를 보니까 얼굴이 그 막 독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막 충혈돼 있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을 애들이 봤으니 우리 엄마 얼굴 보기 싫었겠다, 내 남편이 이 얼굴을 봤으니,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한 게 나름 제가 이제 저를 실험해서 많이 훈련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애들을 화장대 거울 앞에서 불렀어요. 애들은 있고 나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예쁘게 화를 내려고 이렇게 했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표정과 목소리가 거칠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서 집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는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 도구일 뿐이지 절대 내 말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낸 사람들 목소리를 만나면 어때요? 일단 피하고 싶어요. 싫어요, 그냥. 내용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일단 듣기가 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민원이 불만이 있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 왔을 때, 우리 동구청의 그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만을 얘기할 때 거칠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은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잘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공무원 여러분이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친 말을 하면 일단 사람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귀를 딱 닫아버리고 얼굴 표정만 그러세요, 귀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딱 조용히만 있을 뿐이지 절대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친 소리를 내지 않고, 화내는 소리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애들아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애들아 이리 좀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톤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러면 뇌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자,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한 주에 이 철도 길을 만드는 공사장의 감독이에요. 건설사 감독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무슨 소장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6살인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오늘처럼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문제는 여기 이 막대 있죠. 이 막대가 여기 뺨을 통과해서 뇌까지 이렇게 딱 통과가 되는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고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온순했어요. 온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어서 그런지 회복력이 빨리 이렇게 되어가지고 1년 만에 이렇게 퇴원을 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에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원들 한 얘기예요. 그는 온유했는데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 뇌가 이게 여기가 상처가 난 전두엽이 마비돼 있고 이렇게 된 이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타고난 성격. 네. 저 사람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되게 늘 거칠게 하고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상황이 혹은 DNA가 그런 DNA를 유전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옥시토신은 이 스트레스가 생길 때 이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 안에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옥시토신도 없고 막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만 자꾸 나올 때는 말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신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기도 하는데 내가 거칠도록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읽으실 때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 외우질 않죠. 근데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이나 이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글자를 보면은 그것을 다 삼키려고 노력했대요. 다 외워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외울 노력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가장 사랑받고 싶을 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자라는 청소년들이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에게 이제 불신감이 커지면서 40, 50대 이런 장년층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감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아이를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여기 와 계시는데 누군가를 이제 우리 가족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보내고 왔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그를 하셔야 돼요. 포옹을 하는데 한 6초 정도 지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옥시토신도 나오고. 그래서 허그를 6초 정도 꼭 껴안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습관화되면 아이에게 비타민 C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진기 학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집에 계신 사모님하고 이렇게 껴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네, 6초 정도 이렇게 꼭 더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6초 정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거칠다, 저 사람 맨날 실수만 한다, 이렇게 말을 포악하게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이 언제 어렸을 적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사람에게는 몸도 아팠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2남 5녀 중에 막내 7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몸이
이 움직임이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별명이 너무 안 좋은 별명인데요. 전라도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늘바리.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늘바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산 거예요. 근데 언니는 그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커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갑상선이었고요. 그 항진증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네, 저하증이어가지고 몸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언니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놀렸던 거죠. 그러니까 걸음이 느린 사람은 그 느림의 이유가 있고 빠른 사람은 빠름의 이유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실언하는 사람조차 말실수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들면 그에 대한 상처는 좀 더 아물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주윤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주윤발 씨가 3년 전이었어요. 어디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자기 돈 전 재산 8,100억 원을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전철을 타고 다니고 용돈도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옷은 딱 한두 벌로 이렇게 1년을 사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느냐, 조금 남겨놓고 기부하지 이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아래를 봐보세요.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게 자기는 최고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자, 매일매일, 자, 여기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매일 사람들과 아주 부드럽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을 때 스스로 너무 끔찍한 기분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하루 종일 기분이 막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목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서 내 마음을 평온을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전남대에서 효과적인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30번을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착한 게 이게 숙제다 보니까 다 지킨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내가 무슨 30번이나 이랬는데요.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발표를 시켰는데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나 잘 잤어. 엄마 맛있네. 그리고 버스 내릴 때 기사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인사. 이게 30번을 했대요. 그리고 밤에 딱 잠잘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사함을 느꼈을 때 이 마음이 온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걸 느꼈던 학생들이 이걸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그렇지만 이 힘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 주윤발 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윤발 씨의 이 어록이라든지 이 사람 이야기를 한 3년 정도 연구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그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배려가 아주 몸에 다 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도 못한 사람 앞에서 나는 옷 하나 입을 수 있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옷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그 얘기했죠. 사흘을 굶은 사람 앞에서 밥 반찬 투정하지 말라. 그리고 일 없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일이 많다, 일이 힘들다, 이 불평하지 말라. 이걸 가르쳤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 하더라도 상대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 입혀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두 번째, 이 소리가 뭐가 크냐? 세 번째, 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줄일게 이러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죠? 뭐가 이게 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할 때는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할 때는 내가 듣고 둘이 쌍방향이잖아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살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언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가지가 나왔어요. 1번은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언어 감수성을 키운다, 관찰한다. 이 3가지인데요. 다 쉬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사회를 보는 모습인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를 한 750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사회자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사회자가 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여기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이 행사의 주최 측이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는 한 번 750번 잘해도요,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사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볼 때 제가 몸을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만들죠. 몸과 마음을. 예를 들자면 일주일 동안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과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함이 드러나는 이런 책과 전문 서적을 이제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시킨 다음에 사회자석에 섰을 때 여러분, 오늘 동구청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내려면 일주일 동안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말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젠지 살펴봤더니 1번,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것을 막 변명할 때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요. 2번째는 자랑을 늘어놓을 때. 3번째는 언젠가요? 남을 비방할 때. 남을 비방하면 여러분 좀 재밌잖아요. 좀 왜 그럴까요? 상대를 폄하를 하면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를 비방할 때는 몸에서 기분 좋다고 해요. 말할 때는. 근데 돌아서면 어떠죠? 씁쓸하잖아요. 그건 내가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서는 안 좋은데 말을 할 땐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남의 비방을 할 때, 비판을 할 때 어떠죠? 그 사람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옷 좋네. 그러면 옷 이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지난번에 사줬는데 또 사줘가지고 또 지난번에 또 어쩌고 이러면서 말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 말이 길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말이 많은 때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더라도 오버를 하는 거죠. 넘치게 하는 경우를 또 살펴봤어요. 자, 넘치게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딱 참아야 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그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넘치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2번째는 이건 중요한 건데요. 내가 좀 우쭐할 때, 들떠 있을 때, 그리고 역시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주로 1명이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분이 2시간 식사를 하는데 정말 1시간 57분 정도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이분은 왜 자기 얘기만 할까? 저는 그분 얘기를 안 들으면 속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은 자기 얘기만 할까? 내 얘기는 궁금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안 시킬까? 궁금한 게 없을까? 그럼 나를 뭐하러 만났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대5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이 좀 많았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비법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듣는 건 뭐냐면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가 언제 넘치게 하는지, 그래서 말이 많은 때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일단 않아야 되겠죠.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토론자가 이렇게 편견을 드러내는데요. 말투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민 대표님, 여자 헤어스타일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머리 만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여자가 돈 주고 머리를 자르려고 금방비기야. 나 때는 여자가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거나 남자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머리 잘라서 그거 팔아서 고기 사오고 그랬어. 웃긴 남자 개그맨 얘기한 게 없어. 옛날에 남자 개그 손짓만 해도 빵빵 터졌어. 그렇게 하다가 고기 머리 팔아가지고 고기 사고 그랬어. 그러다가 남자가 야 이거 돼지고기다. 소고기 사와 소고기.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소고기 갖고 그랬으면 하면 그때 남은 머리 싹 다 밀어가지고 소고기 사오고 그랬지. 아이 그렇게 돈 주고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해서 자르게 해줬으면 그걸로 감지 덧지지. 뭐 블루블랙 블루블랙 어디 건방지게 염색을 하려구나. 나 때는 여자가 블루블랙을 할 수 있는 거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한 대 맞고 피멍 들면 그게 블루블랙이었어. 아이 그렇게 말이야. 생긴 대로 살면 될 것이지. 뭐 볼륨 매치 볼륨 매치 어디 건방지게 머리를 빵빵하게 볼륨을 주려구나. 나 때는 여자가 머리를 빵빵하게 볼륨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들이 어디 가서 막 와가지고 그 집 엄마랑 머리 끄덕이 갖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쑥대가 때려. 이게 볼륨 매직이야 이게. 이게 볼륨 매직이라고. 아이 네, 여러분. 나오지. 그렇게 염색할 거 다 하고 볼륨 넣을 거 다 하고 손은 누가 줄 거야 손은. 손을 미용실에 데려가서 디지털 파마를 시켜줘야 돼. 네, 이분은 움직이면서 늘 이렇게 말 실수만 하는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을 이제 줄이자. 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말을 줄이자. 내가 말이 많은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상대를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우위를 갖고 싶은 건지, 왜 말을 많이 하는 건지 이 이유를 살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청을 잘하는 방법인데, 경청은 뭐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청을 할 때는 절대로 충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질문만 던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안다는 감정을 억눌러야 돼요. 그거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이걸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경청할 때는 내가 알고 있다는 감정을 억누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상대의 감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 나 슬퍼. 뭐가 슬퍼? 네가 지금 너는 슬플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 네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이번에 30만 원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 야, 30만 원?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엊그저께 300만 원 잃어버려. 나 지금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대가 다 말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또 해도, 네, 또 하고 또 했는데도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나 그 얘기 지난번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분이 저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상대가 얘기한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묻지 않는 한 타인의 얘기에만
상대 얘기에만 집중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5번째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쓸모없다 막 이러면서 그걸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경청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뭘까요?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수신, 그다음에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3번째 반응까지 해줘야 되죠. 수신, 이해, 반응. 반응을 안 해주면 그건 들은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 동구청장님이 민원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반응을 안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들어준 걸까요? 경청한 게 아니겠죠. 네. 그것처럼 상대 얘기를 듣고 반응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굉장히 불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한 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감수성이란 우리가 이제 인권 감수성, 뭐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감수성은 예전에 여고생만 갖는 그 생각이 감수성이 아니라요. 언어 표현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니?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섬세하니? 이런 표현으로 상대의 감수성을 눌러버렸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상대의 감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망인이란 표현은 요즘에는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누가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망인은 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따라 죽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미망인이십니다. 이것은 이분 남편은 죽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아직 안 죽고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망인이란 표현은 아예 안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골프를 칠 때 우리가 내가 머리 올려줄게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뭘까요? 예전에 그 풍습을 보면 아시죠? 기생이든 뭐 작은 부인, 정실 부인이든 이렇게 뭐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이렇게 드릴 때 머리를 이렇게 딴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넌 내 사람이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그 표현이 아니라 지금은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불필요한 그 좋지 못한 표현을 우리가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한다면 바꾸는 게 좋겠죠. 이게 경제학의 대가 이게 잘못 올려졌네요. 머리를 올리다 이것은 뭐 입문시켜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경제학의 아버지가 뭘로 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말고 경제학의 대가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고요. 학부모 그러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보호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성분들 계시는데 내 집사람, 내 와이프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아내, 내 처나 아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남편을 얘기할 때는 내 남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신랑, 뭐 아기 아빠 뭐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마담은 뭘까요? 뭐 얼굴 마담이나 바지 사장이나 다 같은 표현인데요. 대표로 진짜 실세 권력이 아닌 그냥 무늬만 사장인 사람을 이렇게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는 얼굴 마담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기보다는 명의 사장 뭐 이렇게 대리 사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팔 옷 오늘 반팔 입었어 이러는데요. 반팔은 이제 여러 가지를 추리하게 하죠. 장애인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반팔은 안 맞는 말이죠. 반팔 옷이 아니라 반소매 옷. 네. 그래서 반소매 옷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반팔 옷 이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결정 장애다. 어떤 장애인들을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장애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장애를 넣는 거죠. 나 어떤 지난번에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나 한자 장애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자를 좀 틀렸다고 자기가 한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정 장애가 있다. 장애인들이 싫어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 장애보다는 우유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다음
진영 선생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성진기 학장님이 있는데요. 학장님 볼 때 진기 학장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영 선생님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박진영 선생님 혹은 박 선생님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진영 교수님 이런 표현도 안 맞고요. 그래서 꼭 성을 붙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이 표를 이번에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장애인에 대한 실언들이 나오니까 이 장애인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어떤 표현이었냐면 외눈이었잖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추미애 전 대표가 외눈이란 표현을 썼는데 외눈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그게 표준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중 의미로 쓰고 있죠. 우리가 한눈으로 보세요 할 때 외눈으로 보세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폄하할 때 또 외눈이라고 쓰거든요. 그럴 때는 외눈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놀라운 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백치란 표현이 있죠. 너는 백치미가 있어. 이것은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죠. 옛날에는 근데 많이 썼었어요. 백치는 뭘 얘기합니까? 지적장애인을 얘기하거든요. 너는 지적장애인 미가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좀 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예쁜 사람을 보고 넌 백치미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는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병신이었어요. 병신. 근데 뭐 붕신, 병신, 등신 너무 많잖아요. 병신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이 방송할 때도 막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가장 써서는 안 될 말이 병신이다. 그래서 한 학교에 그 학생들의 조사를 내봤더니 병신을 하루에 35번 치는 친구들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말마다 병신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병신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가 나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나는 안 때리고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때리진 않았고 그냥 손을 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떤 말이죠? 문자로 하게 되면 말 실수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보이지 않고 뉘앙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하게 되면은 그 대신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문자를 쓸 때는 괜찮은데요. 약간의 불편한, 부정적인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문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고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보낸 다음 보내기 전에 이걸 보고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돼도 모든 이 문자를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 생각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문자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군수님은 아예 문자를 안 써버리시더라고요. 하도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요. 답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화만 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아예 카톡이나 이런 거 안 해버리신 분도 있고 또 페이스북을 닫아버린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 톤이나 크기나 속도, 억양, 포즈, 뭐 웃음소리, 하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죠. 웃더라도 이 입술이 삐죽거리고 웃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모르죠. 거울을 볼 때 나는 예쁠 때만 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상대를 얼마나 비웃으면서 말을 하는지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컴퓨터나 항상 거울을 앞에다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내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촬영해 보는 것도 좋죠. 네.
제가 이제 의사들과 환자들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설명하는 것을 촬영을 했었어요. 5년 전에.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이거 나 아니라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환자한테 이렇게 무표정으로 했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을 했냐? 마치 환자 탓을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냐고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냥 내 표정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표정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는 이 표정을 기억하죠. 너무 무서울 때가 있죠. 무표정. 예. 그래서 자기의 표정을 살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하는 습관,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리고 뭐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질문 주세요. 자, 관찰하는 습관. 아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다음에 감수성을 키운다. 3번째는 내 언어를 관찰을 한다. 이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를 딱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가 산만해?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넌 안 산만해?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표현을 볼까요? 당신이 날 무시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상대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널 무시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다 무슨 언어냐면 평가 언어라는 거죠. 평가 언어. 조금 산만한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공부 시간인데 시선이 다른 데 있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관찰이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산만한데 이러면 내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누워 있어요. 낮에 들어갔는데 또 누워 있어요. 소파에. 밤에 들어갔는데 진짜 또 소파에 들어왔어요. 근데 실은 애가 내내 공부하다가 10분씩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을 때마다 엄마가 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엄마가 볼 때마다 누워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관찰을 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너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이게 아니라 네가 아까 넌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현옥이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시비를 걸었다. 이것은 평가일까요? 관찰일까요? 관찰요? 평가죠. 시비를 걸었다. 내가 언제 시비 걸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제 이유 없이 내게 이유 없이라는 것도 평가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나에게 이러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다음에 용진이는 어제 저녁 영화를 보면서 몸을 긁었다. 관찰.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용진이는 더럽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용진이는 몸을 잘 안 씻는다. 이것도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민은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평가일까요? 관찰일까요? 관찰이죠. 묻지 않았으니까. 질문 안 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요. 자, 영선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평가죠. 저도 이런 얘기다. 너는 일이 너무 많아. 얘는 너무 많이 일을 해.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때로는 좋고 때로는 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 언어를 쓰게 되면 상대가 불편해지겠죠. 자, 대곤이는 가끔 버릇없고 공격적이다. 평가 관찰. 뭘까요? 평가죠. 버릇없다. 공격적이다. 이것은 내 기준에 의해서 말한 거니까요. 현성이는 나를 무시한다. 이건 뭘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안녕 인사할 때 정림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네, 정림이는 나를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인사할 때 눈을 다른 데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나 쳐다도 안 보던데 내가 말을 할 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던데 이렇게 되겠죠. 자, 영배와
나와 얘기할 때 짜증을 낸다. 이거 뭘까요? 평가죠. 네, 짜증은 내 입장에서요. 너 왜 이렇게 짜증내니? 그러면 뭐가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톤을 높여서 얘기하니? 뭐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평가하는 건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실언을 하게 되면 평판이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미지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는데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는 5분이 안 걸린다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한 얘기거든요. 별로 순간 추락해 버리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평가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야,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좀.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는 게 상대는 내가 언제 조용히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야, 소리가 내가 너무 지금 크게 들려.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항상 바빠. 이게 내가 언제 바빠? 나 맨날 한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자기는 꼭 약속이 있더라. 너는 항상 내가 원할 때는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관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는 너무 자주 간다. 거기 맨날 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도 기분 나쁘죠. 내가 언제 맨날 가냐고. 넌 너무 자주 가. 아니야. 나 너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를 고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는 한 달에 3번은 간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더라고. 그 친구는요, 술집을 너무 자주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평가입니다. 그 친구는요, 5일 중에 이틀 술집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찰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달하더라도 관찰 언어를 쓰시면 말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걔 못생겼어. 그러면 당사자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 외모가 끌리진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에 들어갔는데 방이 정말 돼지우리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애가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더럽게 쓰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정돈을 일주일째 안 했구나. 뭐 혹은 오늘은 청소가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늑장 부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구나. 늑장은 내 입장에서 늑장이고 그 친구는 지금 신중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거짓말했어? 저는 그 아이한테 왜 거짓말했어? 이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애가 그때마다 아주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나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상처가 되는데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저보고 엄마는 왜 거짓말해요? 이 말 하는데 가슴이 철렁 아픈 거예요. 아, 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내가 이렇게 비수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요. 네가 말한 건 9,000원인데 이 가격표는 5,000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걔는 사람을 무시해. 이것도 내가 밥을 3번 먹자고 했는데 먹자고 할 때마다 그 친구는 약속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오늘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찰, 근데 이 여러분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관찰 언어와 평가 언어를 쓰는 게 한 1년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것을 불쑥 나오는 건 습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습관을 조금씩 고치면은 바뀌게 되고 평가언을 쓰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면 절대 말 실수는 안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루벤스의 작품 로마식 자비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젊은 여성이 있고요. 이 젖가슴이 보이는데 이 쇠사슬이 있는 거 보니까 죄수입니다. 이 죄수인 분이 옷을 벗고 있고 여성의 젖가슴을 지금 이렇게 젖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애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네, 이 작품을 보고요. 이제 이 루벤스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추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잡힌 거죠. 근데 가장 힘든 죄의 몫을 받습니다. 죄형이 아사형이라고 굶주려서 죽이는 그 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딸이었어요. 딸이 너무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애를 낳자마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아빠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비쩍 말라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얼른 자기 젖을 빼서 아빠한테 먹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죄수들이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병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너무 짠하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족에 한해서 젖을 먹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식 잡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루벤스는 이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고요. 너무나 자기가 의도했던가 달리 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평가가. 그래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시골 마을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시골 마을로 도망가서 거기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으로 됐는데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딱 보면은 이거 같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령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편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제가 심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고령 또 어르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편견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온순한 분이었는데 지금 86이 드셨어요. 근데 말을 하시면 너무나 단정적이고 편견에 의한 말들을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노화로 인한 증상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씀을 때로는 과격하게 하더라도 이분의 노화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막말을 하더라도 실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오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전이 아니라요. 오후 시간이 되면 그 통제 능력이 더 떨어져서 편견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맞춰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실언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지 말고 판단을 하지 말고 조언을 하지 말고 충고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관찰언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더 겁에 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이 본 걸 얘기해 줄래요? 네. 여러분도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조직의 직원에게 무슨 사정을 들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넌 버릇없어. 이건 분석하는 말이죠. 네. 부장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아나운서답게 좀 행동하라. 막 이런 표현. 그게 말이야? 뭐야?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당연시하는 말은 굉장히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요하는 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 그 회사 비서는 진짜 인사를 잘하대.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단톡방에 10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한 사람을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9명 중에 한두 명은 그 칭찬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선물 받은 것을 다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뭐 누구는 선물 안 받은 줄 알고 쟤만 올려 막 이러면서 단톡방이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이 오래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려를 하지 않게 되면 금방 깨지죠. 그리고 모임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실수하게끔 하는 말들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네. 그래서 길이 동구는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평가죠. 쓰레기가 좀 흘려져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나무가 다 죽어가네,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평가든 관찰이든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하실 때 내가 평가를 하나 관찰을 하나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머릿속으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하루 종일 한 말을 다 적어보라고 하죠. 적어본 다음에 내 말이 이 잘못 쓴 말, 잘한 말.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 말 공부를 할 때요. 말 공부 노트를 가지고 한 10년을 썼었는데 오늘 내가 실수한 말을 다 적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말에 대한 좀 그나마 좀 잘한 말을 쭉 쓰고, 이 노트가 한 10년째 써져 있는 그 노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쓰면서 이렇게 보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제가 말실수를 6년째 이제 연구를 했고 1000명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말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실수 강의를 하면서도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연구를 하는데도 날마다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내가 실수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점,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말실수는 가장 누구한테 받냐면 가장 친한 사람이더라고요. 가족, 친구.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 때 가장 상처가 받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을 때, 그게 가장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얘가 그런 말을 안 했을 때, 그리고 믿었는데 그런 말을 해버렸을 때, 이럴 때 너무나 상처를 받더라고요. 남들이 한 건 별로 받지도 않아요.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상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있겠죠.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회적인 관계 때문이죠. 바깥에서는 지금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내가 인자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엄마, 아빠, 이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됐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러든 저러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함부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대하듯이 하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3가지. 첫째는 진실된 말인가. 이 말을 할 때 내 말이 참말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안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더라 통신. 남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통신도 실은 옮기는 것 자체가 지금 말실수를 하고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째,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만났더니요, 12시에 만났는데 4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말은 거의 없더라고요.
꼭 해야 될 말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 말을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참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말이면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친절한 말을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를 비방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친절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가족에게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친절하게 했더니 남편이 전혀 기분 나쁘게 않겠죠. 이건 꿈이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절하게 누구든지 하게 되면 그게 다 무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동구 인문학 강좌가 있다는 거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동구에 와서 살고 싶을 만큼 이 동구를 좋아하는데요. 동구 인문학 학장님이신 우리 성진기 교수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말 실수 말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와 협상, 설득,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이야기를 그대로 잘 경청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고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에서 오늘 사고 난 그 사고 결과가 정말 잘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